안녕하세요. 피파 분석관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첼시를 이끌며 수많은 트로피와 기록을 수집했던 무리뉴 감독. 그가 첼시에서 선보였던 전술은 현대 축구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당시 무리뉴 감독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잉글랜드 대부분의 팀들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경기장 어디에나 존재하며 수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격의 화력도 나쁘지 않았죠. 남들은 죄다 4-4-2를 사용할 때 무리뉴는 흔히 볼 수 없었던 4-3-3 포메이션을 내세웠습니다. 지금은 4-3-3 포메이션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흔히 볼 수 있는 포메이션이지만 무리뉴가 첼시를 이끌었던 시절 4-3-3은 매우 생소했던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무리뉴는 해당 포메이션으로 현대 축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었는데요. 발밑 능력보다는 강한 피지컬과 상대 공격수를 압도하는 센터백을 선호했던 시기에 무리뉴는 존 테리와 카르발류라는 발밑 좋은 두 명의 센터백을 기용하였고 3명의 미드필더를 통해 중원에서의 수적 고위를 가져갔으며 마케렐레는 기존에는 흔히 볼 수 없었던 6번 롤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무리뉴는 당시 그 어떤 팀들도 사용하지 않았던 시스템들을 첼시에 도입하며 매우 혁신적인 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후방 빌드업 시 발밑 좋은 두 명의 센터백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상당했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강하지 않을 경우 존 테리와 카르발류 모두 공을 몰고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었죠. 최후의 선방 능력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의 발밑 능력은 많이 아쉬웠는데요. 두 명의 센터백 모두 공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최후는 그들을 믿고 패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압박이 강할 경우에는 3명의 미드필더가 가져다주는 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명의 상대 공격수가 센터백에게 압박을 가하면 마크맨이 없는 마케렐레가 내려와서 후방에서의 다이아몬드를 형성해 주었고 만약 마케렐레에게도 수비가 붙게 되면 또 다른 미드필더가 압박에서 자유로웠죠. 당시 무리뉴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4-4-2 포메이션은 3명의 미드필더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즉, 무리뉴는 상대가 4-4-2 포메이션을 활용할 때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면 적어도 1명은 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유저를 만났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의 투톱이 압박을 가하자 마케렐레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램파드와 에시엔에게는 수비가 붙어있죠. 이후 상대 미드필더 중 1명이 마케렐레에게 압박을 붙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에시엔이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나머지 미드필더조차 에시엔에게 달려가자 이번에는 램파드가 마크맨이 없어지죠. 이처럼 2명의 미드필더를 상대로 4-3-3은 엄청난 중원 장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후방에서 빌드업을 전개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전방에 있는 드록바를 활용하였습니다. 드록바에게 롱패스를 뿌려주면 드록바가 램파드에게 공을 떨궈주거나 침투하는 윙어들에게 공을 돌려주며 매우 단순한 형태의 빌드업도 적극 활용했었죠. 이 장면은 상대의 압박이 거세자 첼시의 수비진이 드록바에게 롱패스를 뿌려주고 드록바가 램파드에게 공을 떨궈주며 다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빌드업의 예시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무리뉴는 4-2-5 포메이션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풀백 중 1명이 공격에 과감하게 가담하였고 이 또한 매우 생소한 포인트였는데요. 당시 풀백은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임무에 충실하였던 선수들이었죠. 풀백이 전진하면 윙어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미드필더 중 1명이 높게 전진하며 5명이 공격에 가담하였습니다. 마케렐레는 높게 전진한 풀백의 빈자리를 메워주며 4-2-5 포메이션이 완성되었죠. 이러한 형태는 공격에 가담하는 풀백을 중심으로 경기장 양쪽 측면에서 모두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인게임에서는 이러한 전술적 포인트를 살리기가 어렵기에 풀백 중 1명에게만 항상 오버랩을 걸어주었고 이를 염두에 두시며 공격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5명의 공격수를 바탕으로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통한 득점 장면, 측면에서 램파드에게 컷백 패스를 주면 램파드가 마무리해주는 장면 등이 있었죠. 윙어들의 경우에는 수시로 위치를 바꿔주며 상대 수비수들을 교란시켰는데요. 정발을 사용할 때는 측면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려주는 데 집중했다면 인버티드 윙어로 활약할 때는 경기장 중앙으로 파고들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자 했습니다.
공격 작업에서 드록바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첼시 입단 초반 드록바는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리뉴의 첼시에게 꼭 필요한 유형의 선수였는데요. 앞서 4-3-3 포메이션이 4-4-2 포메이션을 상대로 후방에서는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전방에서는 4명의 수비수를 상대로 3명의 공격수가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죠. 이때 드록바는 엄청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수비수 2명을 묶어놓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으며 그의 뛰어난 포스트 플레이 능력은 주변 동료들에게 많은 공간을 창출해 주었습니다. 드록바가 뛰어난 포스트 플레이 능력을 바탕으로 수비수를 묶어놓고 동료에게 공간을 창출해주며 첼시가 득점까지 성공하는 2가지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4-05) 시즌 첼시는 리그에서 15실점만 기록하며 역사상 최강의 수비를 뽐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팬들은 당시 첼시가 매우 수비적인 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첼시가 공을 오래 소유하며 끊임없이 공격을 전개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점이 적었던 것입니다. 즉, 첼시가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그들이 수비적인 팀이 아닌 공격적인 팀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첼시가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진행할 때 마케렐레는 높게 전진한 풀백의 빈자리를 커버하며 포백을 형성하였고 이는 1차적으로 상대의 역습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5명의 첼시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수비에 성공하고 역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마케렐레의 위치를 보시면 높게 전진한 왼쪽 풀백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포백을 형성하고 있죠. 포백이 상대의 역습을 지연시키며 동료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상대가 공을 몰고 첼시의 진영으로 전진할 경우 첼시의 위워들은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해주며 4-1-4-1 또는 4-5-1 수비 대형을 갖추었고 중원의 트러마가 상대의 크로스를 유도하게 되면 존 테리, 카르발류, 첼가 안정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리뉴 감독의 첼시 전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전술적 특징들을 팀에 대거 유입하며 무리뉴는 첼시를 최강의 팀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가 첼시에서 선보였던 전술들은 현대 축구의 근간이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무리뉴가 지휘했던 가장 강력했던 팀은 첼시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뉴 감독의 첼시를 잘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을 보여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술 사용하실 건가요?